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는 요즘 유일한 낙인 이 채널에서 울고 웃네요. 하지만 저 역시 시간을 내어 저의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가려 해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 어느덧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과는 학창시절부터 남자친구, 여자친구 시절을 거쳐 결혼을 하였어요. 워낙 어려서부터 사귀었던 친구라 그런지 사실 집안이 어떻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네요. 그저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걸로 유명했던 남편이었고 저 역시 동네에서 예쁜 걸로 유명했어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 조금 쑥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재미있게 봐주세요. 선남선녀가 만나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니 모든 건 현실이었네요. 대학? 너 우리 호석이랑 결혼하면서 대학은 포기한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대학을 간다고 하니? 니네 엄마 아빠가 보내준다디? 호석이랑 약속했어요. 1년 먼저 호석이가 들어갔다가 군대에 가게 되면 그 다음 제가 대학에 입학하겠다고요. 아주 웃기는 애들이네. 누가 보내준대? 호석이가 결혼을 먼저 하면 다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웃겨 정말. 대학은 뭐 공짜로 가냐? 네가 아무리 내 며느리라지만 우리 호석이도 빚내서 학교 다니는 판에 우리가 널 어떻게 보내주냐? 그리고 여자가 많이 배워서 뭐했어? 대학교 갈 생각은 접어두고 집안일이나 배워서 농사나 지어라. 우린 호석이랑 너랑 결혼시켰을 때 집안에 손 하나 더 생겨서 얼마나 좋았는데. 네가 학교를 간다고 하면 되겠어? 자고로 여자란 원래 시집 오면 시집 말을 따라야 하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전 대학교에 꼭 가고 싶다고 말했고 호석이가 본인 군대 가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첫 학기 등록금만 내주시면 제가 벌어서 다닐게요. 됐어. 대학교 등록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가서 서여물이나 줘. 대학교 나오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도 넓어질 텐데 어머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빌려주세요. 너 빌려줄 돈이 어딨어? 우리 사는 형편 뻔히 보고도 이래?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니? 아니면 원래 생각이 없는 거니? 네 엄마한테 내달라고 해.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손 안 벌리기로 다짐했어요. 그럼 나한테도 벌리지 말아라. 너랑 나랑은 엄연히 남이야. 솔직히 나중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너한테 돈을 꿔주냐? 남전 일 시킬 수 없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남이라니. 저는 호석 씨랑 결혼하면서 이 집 식구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 잘 알겠으니 흥분하지 마세요. 그래, 할 일이 태산이니까 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너무 어려서 참 뭘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님께는 절대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기에 대학교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게 차마 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혼만 해준다면 제 대학 등록금을 책임진다고 했지만 나 몰라라 하며 군대로 가버렸죠. 시댁도 워낙 여의치 않은 형편이었고 살아보니 남편도 참 안타까운 가정 환경에서 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농사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시댁이었기에 일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다고 농사가 잘 되어 금전적으로 풍족하지도 않은 집이었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버는데도 불구하고 늘 집은 적자였어요. 늘 돈에 허덕이니 시부모님들도 예민했고 사람을 쓰거나 하는 일도 1급을 줘야 했기에 쓰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놀고 싶었을 때라 이렇게 매일 일만 하는 게 참 힘이 들었네요. 어머님, 저 내일은 좀 쉴게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려고요. 팔자 좋다. 아니, 나 결혼하고는 친구고 뭐고 다 끊었어. 네가 지금 한가하게 친구 만날 처지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수확해서 많이 팔아야 이득인데 네가 빠지면 또 일손 구해야 하고 그럼 돈 나가고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 줄 알아? 그래도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친구들 제대로 못 만났는데 보고 싶기도 해서요.
금방 나갔다 올게요. 끝까지 내 말을 거역하겠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이번만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매번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건데 어쩜 이리 배운 거 없는 게 티가 나니? 어른 말에 따박따박 지가 누릴 권리만 찾고 말이야.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님은 끝끝내 반대를 했지만 그날은 참 나가고 싶었어요. 겨우겨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은 이미 대학 생활을 하던지라 참 예쁘게 치장도 하고 제가 알던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야, 퀸카 조정숙,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너무 보고 싶었어. 너희 정말 예뻐졌다. 대학 생활 재미나? 말도 못해. 과제가 산더미다. 아, 넌 결혼 생활 어때? 호석이 군대 가고 심심하지? 네가 그래도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게 호석이 제대하면 또 같이 보자. 근데 엄청 예뻤던 넌 어디 갔냐? 결혼을 이렇게 늦게 하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네. 혹시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니지? 사실 우리 너 결혼식 갔을 때 호석이 엄마 얼굴 보고 진짜 무섭다고 생각했어. 안 그래. 진짜 잘해주셔. 원래 사람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 하긴, 아, 너 대학은 어쩌고? 뭐 늦게라도 간다고 했잖아. 준비는 잘 돼가? 그게 뭐 아무래도 호석이 제대하고 나면 어머님 하시던 일도 물려받아야 하고 그래서 나도 도와야 할 것 같아. 뭐? 대학을 안 간다고? 나중에 필요하면 가던지 하지 뭐. 그래도 그건 아니다.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었고 간호사가 꿈이었잖아. 꿈은 꿈이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으니까 나도 잃는 건 하나 있어야지 뭐. 그래도 꿈을 잃지 마. 그래야지. 우리 엄마가 이래서 시집은 늦게 가라고 하시더라. 정숙이가 다 포기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 너 그래도 네 꿈 꼭 찾아야 한다. 나중에 여자도 뭔가를 해야 떳떳하고 할 말이 있다고 했어. 우리 시대는 옛날 시대가 아니래. 오히려 친구들이 절 안타까워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놀다 왔지만 한편으론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놀다 오고 난 날 어머님은 그 전보다도 더 다그치시더라고요. 여자애가 뭘 그리 늦게까지 싸돌아다니냐? 너 결혼 전에도 네 집에 살 때 이렇게 다녔냐? 아주 천박하게.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뭐가 지나쳐? 야밤이 아주 무서운데 천박하게 싸돌아다니기나 해대고. 위험하지 않게 왔어요. 택시라도 탔다는 거야? 택시비가 얼마인데 택시를 타? 야간 할증 붙는 건 몰라? 우리 호석이는 군대 가서 초코파이 하나도 화장실에 숨어서 먹는 판국에. 너 진짜 팔자 좋다? 죄송해요. 죄송하지 않았지만 죄송하다는 말이 입에 붙을 때쯤 남편은 제대를 했어요. 남편이 있으니 그래도 저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있겠지 싶었고 한편으로는 고된 시집살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았죠. 그렇지만 단단한 착각이었어요. 우리 호석이 복학해서 열심히 해라. 알겠지? 네 형 봐라. 방구석에서 자라고 있는 거 보면 한심한데 너라도 잘 돼야 해. 엄마가 너만 믿는 거 알지? 알겠어. 그만 말해. 난 형처럼 안 된다니까. 학교 열심히 다닐게. 역시 우리 둘째다. 에휴, 네가 결혼만 빨리 안 한다고 했어도 지금 얼마나 자유로울 거야. 그리고 졸업하고 스펙 좀 쌓다 보면 더 좋은 여자가 줄을 서는데 우리 아들이 연민이 많아가지고 저런 여자애를. 에휴, 왜? 정숙이 착하잖아. 착한 게 밥 먹여주냐? 맹 해가지고 농사일이나 제대로 시켜 먹으려고 해도 힘도 없고 글렀어. 그래도 정숙이 착하니까 잘해줘요. 내가 결혼하자고 얼마나 조른 건데. 나 군대 가기 전에 다른 놈이 채갈까봐 결혼한 거야. 으이그 이 열빠진 놈. 어쨌든 잘 길들여서 농사일에 써먹어야지.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꼭 바보가 된 것 같아 눈물도 나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생각도 들었네요. 아주버님 식사하세요.
너 반찬을 이거밖에 안 해놨어? 우리 첫째가 숭늉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고 몇 번을 말하냐? 눈 뜨면 밥하는 너인데 이런 걸 기억 못해? 제가 새벽에 밭일도 갔다가 아버님 세찬만 들고 정신이 없어서요. 뭐 하나 짝에도 쓸모없는 것?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거 안 보이세요? 열심히만 하면 뭐래? 제대로 해야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항상 부지런해야 하는 거야. 놀고 먹으려 하지 말고. 늘 혼만 내시는 시어머님 등살에 숨 쉴 구멍이 필요했고 시집 올 때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노잣돈을 털어 제빵학원을 등록했어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기술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생각해낸 것이었고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 또 늦어? 아니요. 오빠도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학교가 뭐가 그리 바빠. 자기 제대하고 복학한 뒤부터 얼굴 보기가 힘드네. 네가 학교를 안 다녀봐서 그래. 얼마나 바쁜 줄 알아? 가뜩이나 내가 과대라니까. 아, 이런 것도 모르지? 왜 몰라. 과를 대표하는 거겠지. 나 오늘 제빵 수업 있는 날이니까 일찍 와서 어머님 좀 거들어줘. 아침부터 할 거 많다고 하셨어. 나 오늘 술 먹는다니까. 그게 당당할 일이야? 난 아침부터 밥 차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시키는 거 하면서 하루를 보내. 그러면 자기는 밤 늦게나 들어와서 씻고 잠이나 자고. 내가 무슨 이 집의 노예야? 아니 뭘 또 그렇게 화를 내. 그래도 내가 번듯이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야 우리가 잘 살 거 아니야. 그러라고 내가 선배며 교수님 눈치 보면서 술자리 하는 거 잘 알잖아.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지금 그냥 나한테 잘해. 이 나이에 시집 와서 이게 뭐야? 나한테 잘해준다고 했잖아.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울지 마. 내가 오늘 학교 갔다가 일찍 올게. 서운한 거 풀고, 어? 남편은 그런 식으로 절 달래주었죠. 전 그런 서러움 속에 살았고 언젠가 희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살았어요. 하루 종일 시집살이에 농사일까지 끝내야만 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는 또 제가 제빵을 하러 가곤 했어요. 빵을 왜 만드냐? 집안일이나 하지. 쓸데없는 거 참 많이도 한다. 어머님, 그래도 제가 만든 식빵인데 드셔보세요. 오늘 선생님이 제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하던데. 너 이런 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사는 형편 뻔히 알면서. 제가 모은 돈으로 끄는 거예요. 호석이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뭐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 집안 돈 허투루 쓰르지 말어. 네, 명심할게요. 숨이 막히는 시집살이었네요. 그럼에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큰 빵집에 취직했어요. 그나마 제가 돈벌이를 한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생활비 내놔야 한다. 솔직히 이 집에서 먹고 살면서 돈은 내야지. 네, 알겠습니다. 챙겨드릴게요. 일 끝나면 바로 와. 네 시아버지랑 내 식사 챙겨야 하니까 괜히 이상한 데 기웃대지 말고. 알겠냐? 네, 오늘 일찍 끝나니까 빨리 올게요. 남편은 시험 공부를 한다 뭐 한다 늦게 오고 집에 소홀할 때 전 최선을 다했어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최대한 시부모님을 봉경하려 했고 임신인 걸 알았을 때도 일을 나갔죠. 남편이 그때 졸업할 쯤이었는데 남편은 취업 준비를 한다며 임신한 차를 달 졸봐주지 않았죠. 아마 제가 시집와서 저를 가꿀 겨를도 없이 매번 농사일에 집안일 그리고 제빵 공장까지 고된 일상을 살다 보니 얼굴도 많이 망가져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다정했던 남편이 차갑게 돌아선 건 한순간이었어요. 나 딸기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은데 사다 주면 안 돼? 나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많다는 거 몰라? 꼭 이래야겠냐? 무슨 뱃속 애가 이렇게 유난이야. 솔직히 나만 지금 유부남이라 스터디도 못 나가는 거 알아? 내가 미쳤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나는 말해봤자 무의미하지만 당신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나한테 신경 한 번 제대로 써준 적 있어? 그만해라. 그래, 너 지금 우리 아들 잡들이 하는 거니?
어머님, 저희 부부끼리 얘기 중이잖아요. 너 엄마한테 큰소리 내지 마.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큰소리야?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저게 아주 막 나가는 거지. 취업 준비하느라 힘든 우리 아들 바가지는 왜 긁어? 정말 너무하세요. 저 지금까지 시집와서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이 공부하니까 제가 생활비 대고 농사일 하고. 근데 겨우 딸기랑 수박 좀 먹고 싶은 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요? 유난을 떨어대니 그렇지. 임신 너만 하냐? 남들 다 하는 임신이구만. 아, 엄마 진정하고 방에 들어가세요. 너 진짜 다시 한 번만 큰 소리 내. 큰 소리 내면 어쩔 건데. 이걸 확 그냥 나도 참고 있다고. 허, 지금 때리려고 한 거야? 그래, 때려봐.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아주 서방알기를 개똥으로 하네. 잘한다. 저런 것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해. 어디 여자가 서방이 말하는데 말대답이야? 나 때는 상상도 못했다. 호서가 아주 기고만장 못하게 버릇 좀 단단히 고쳐놔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 지금까지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요. 당신은 나 대학교도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달콤한 말로 유혹해놓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 잘해준다며. 그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고. 남자가 여자를 쟁취하려면 뭘 못해? 우리 호석이도 그랬던 거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 말에 속아서 결혼했다 이거냐? 자기를 아주 바보라고 광고하고 있네. 너 그렇게 우리 앞에서 질질 짜면서 얘기할 거면 듣기 싫으니까 나가서 울던지 마음대로 해. 정말 다들 너무하시네요. 처음으로 저에게 손을 올리려 했던 남편이었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한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리 사는지 제 자신이 갑갑한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 전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얼굴은 반쪽이고 임산부가 왜 그러냐. 호석이가 잘해주지? 걔 결혼 전에도 너한테 끔찍했잖니. 잘해주지. 그냥 임신하니까 엄마 생각이 자주 나서 왔어. 철들었네. 너 그렇게 시집가고 엄마도 많이 후회했는데 그래도 학교는 다 마치고 시집 보낼 걸 하면서. 에이, 내가 고집 피운 거잖아.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지. 너 이렇게 임신하고 일 다니는 거 보면 안쓰러워. 아니야, 나 진짜 행복해. 다음엔 호석이랑 와. 임산부가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 보인다. 알겠어. 호석이 좋아하는 꽃게탕 해놓을 테니까 꼭 같이 와. 알겠지? 참아, 그만 살고 싶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만약에 내가 혼자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마라. 멀쩡히 남편이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다 팔자 더러운 사람들이나 그러고 사는 거지. 호석이 너한테 끔찍이 잘해주니까 혹시라도 싸우거나 해도 그러려니 참고 살아. 참으라고? 그래, 남자들 다 거기서 거기다. 얼마나 단순한데. 나도 신혼 초에는 니네 아빠랑 얼마나 싸웠다고. 그러니까 혹여나 싸웠다고 뭐 산다 안 산다 그런 말 마라.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물론 엄마는 네 편이지만 엄마의 말에 아차 싶었어요. 연인이 아닌 부부이기도 하고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아기까지 가져서는 이런 걸로 사내 못 사내 하는 것 자체가 저 역시 철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자. 내 인생 내가 책임지자라는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고 제가 들어가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기고만장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어쩌겠나요? 뱃속 아기는 커가고 있지 저 역시 자신도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았네요. 그래도 제 능력은 키워야 할 것 같아서 일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애도 낳고 살다 보니 어렵고 무서웠던 시어머니한테도 할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며느리가 되었고 남편의 사랑만을 바라던 저는 그저 남한테 피해만 끼치지 말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죠. 아, 양복 안 다려놨냐?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해놓는 게 없네.
당신이 해 그럼. 나는 뭐 놀아?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남편을 잡냐 아침부터. 어쩜 가면 갈수록 드센지. 이게 다 어머님 아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누굴 탓해요? 팔자지. 참나 한마디도 안 지지. 저 입만 살았잖아요. 저 오늘 빵 만들고 납품까지 하고 와야 해서 좀 늦어요. 애는 어쩌고. 방과 후 선생님이 더 봐주시기로 했으니까 어머님은 저녁만 잘 챙겨 드세요. 하여튼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지. 상전이 이렇게 사는 거 봤나요? 저걸 그냥 아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물도 많고 무슨 말만 하면 네 하던 게 이제는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보죠. 나이를 먹어보니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싶었고 그냥 애를 보며 웃는 날도 있으니 무던하게 지냈어요. 그래도 제 일도 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댁과의 마찰도 줄어들어서 버틸 수 있는 나날이었죠. 와, 정숙씨 좋겠다. 이제 곧 분가한다고 했지? 그래도 대단해 진짜. 어떻게 요즘 시대에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그냥 시간이 갔죠. 워낙 결혼도 일찍 했고 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 살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일한 보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요즘은. 맞아. 정숙씨 진짜 성실하고 부지런했지. 빵 만들고 납품까지 하면서 재고 관리도 잘하고. 사장님이 진짜 정숙씨가 우리 팀 에이스라고 할 정도잖아. 아니에요. 다들 잘하시는걸요. 아 맞다. 남편은 회사 다닌다고 했나? 네, 중소기업 다녀요. 그래도 애 하나 키우면서 맞벌이 하니까 이제는 빠듯하지 않겠다. 아, 뭐 그렇죠. 남들 눈엔 안정된 가정생활이었지만 사실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은 시댁의 빚과 생활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겨우겨우 돈을 모아 청약을 했고 그게 당첨이 되어 저희는 이사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을 할 수 있구나 싶을 때쯤 시댁의 골머리인 아주버님이 갑작스레 장가를 간다고 하였어요. 아니 너 그동안 어떻게 색시를 만난 거야? 엄마,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다 될 놈은 된다니까.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말빨은 안 뒤지잖아. 결혼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 다행이다. 아니, 그래서 뭐하는 처자야? 뭐 병원에서 이것저것 일해요. 간호조무사라고 나이는 어린데 생활력도 있고 또 재수씨보다 훨씬 더 상냥할 거예요. 쟤는 뭐가 상냥하니? 뭐든 잘 됐다. 우리 큰아들 장가가는 것도 보겠네. 이제 저도 결혼을 약속한 만큼 회사도 오래 다닐 거니까 제 걱정 마세요. 그래, 엄마가 얼마나 네 걱정을 했는데. 나이는 차지 제대로 된 직장은 없지. 그래도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고 회사도 이제는 진득해 다닌다고 하니까 엄마가 진짜 마음이 편하다. 이제 나도 후석이처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효도할 거니까. 그럼요. 장남이 효도하는 거 지켜봐요. 그래, 엄마가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자겠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언제 한번 아가씨 데리고 집으로 와. 알겠어요. 곧 인사시켜 드릴게. 학교 다닐 때부터 줄곧 사고만 치던 아주버님이었고 그랬기에 시어머니 걱정이 심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이일저일 하며 방황하다 집에서 놀기 일쑤였던 아주버님이었기에 늘 마음 한켠에 어머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숙이 얼마 전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시어머니는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느낌인 듯 했죠. 예, 너 쉬는 날 잡아서 큰애 색시 초대 좀 하자. 네가 그래도 음식 솜씨가 좋잖아. 네, 그러세요.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날 쉬는 날로 빼볼게요. 아가씨가 뭘 좋아할 줄 모르겠네. 근데 나이가 어려서 치킨 같은 것도 좀 시켜야 하나? 아, 형님 되실 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큰애랑 16이나 차이 난단다. 아주 어린 아가씨를 잘 물었어. 나이도 어리니까 아이도 잘 낳겠지. 우리 큰애가 40이 다 돼가는데 이게 웬 떡이냐? 네? 16이요? 어머, 저보다도 훨씬 어린데요. 아주버님 능력 있으셔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뭐 아들들 인물을 저렇게 낳아놨으니
솔직히 나이 어린 여자애들이 꼬이겠지. 더 네가 나이 더 많다고 형님 대접 안 할 생각일랑 말아. 첫째가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어머님 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형님은 형님인데 잘해야죠. 그렇게 단도리를 들었어요. 아주버님 결혼하신다고 들었지? 그래도 다행이지 뭐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좋더라. 하긴 엄마가 형한테 기대가 크셨는데 당연히 기대에 부응하긴 해야지. 다음 주쯤 결혼하실 분 오신다는데 당신도 그날 일찍 끝내고 와. 나 출장인 거 모르냐? 요즘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 하여튼 회사 생활 안 해본 티가 난다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당신도 하여튼 말 참 밉게 한다.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빵 공장 가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뭔 말을 그렇게 해. 하여튼 본인을 깎아먹는다니까. 아 피곤해 됐어. 어쨌든 그날은 네가 알아서 준비해. 살면서 더더욱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남편이었고 가끔 그럴 때면 정이 떨어지곤 했어요. 그래도 저 역시 그때와 지금은 참 많이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 또한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드디어 새 식구가 집에 인사를 오는 날이 되었죠. 어머, 오빠네 주택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완전 작은 주택이었네? 아유, 우리 애기가 오빠네 집 보고 실망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살 집 아니잖아. 하긴 그렇지. 아, 안녕하세요. 전 지희라고 해요. 어머, 곱기도 해라. 어서 들어와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보니 더 미인이네. 추우니까 얼른 들어와. 네. 어머, 근데 소파가 없네요. 아,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살아요.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러세요. 오빠네는 불편해서 자주는 못 오겠다. 자주 안 와도 돼. 그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고 오손도손 살면 그만이지. 얘 뭐하니 너는? 손님 왔는데 마실 것 좀 먼저 내오지 않고? 어머님은 제 소개도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둘째 며느리예요. 우리 같은 며느리로서 잘해봐요. 아, 네. 얘기 들었어요. 근데 30대 중반이라고 들었는데 꽤 동안이시네요. 농사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신 데서 엄청 늙으셨을 줄 알았는데 관리 잘하셨다 언니. 감사해요. 해물찜 좋아한다고 들어서 해물찜 했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아, 전 안 가리고 잘 먹긴 해요. 근데 언니, 제가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얘기로는 손아래 동서라고 하던데 원래 이런 거는 초장에 딱 잡으면 좋잖아요. 아, 역시 우리보다 신세대라 그런가 아주 화끈하네. 새애기 말이 맞다. 나이가 많아도 네가 손아래 동서면 손윗동서 대접은 해줘야지. 지금 아예 말 편하게 하면서 그렇게 합의해. 네? 아, 네. 뭐 저도 나이 많은 걸로 언니 행세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깍듯이 대. 재수씨, 잘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그럽게 잘 대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럴게요. 형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동서, 우리 잘 지내보자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죠. 저와 10살이나 차이 나는 동서가 초면에 반말을 한다고 하니 사실 손 아래 동서이기는 했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불면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며 형님을 대했고 비위를 참 많이도 맞춰주었어요. 어머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처음 알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어쩜 우리 큰애는 말도 잘하니? 너는 진짜 뭐라도 됐을 거야. 내가 아주 잘해줄 테니까 부디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줘. 네, 그래야죠. 저도 어머님이 절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까 좋은데요. 아, 근데 결혼할 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집 어디다가 얻어주실 수 있으세요? 집이라니? 오빠가 말씀 안 드렸어요? 오빠가 알아서 집 해온다고 했잖아. 오빠만 믿으라며. 다 거짓말이었어? 에휴, 아니다. 걱정 마라. 집은 해줘야지. 요즘엔 남자가 하는 게 대세잖니? 그러니까요. 당황할 뻔했네. 저희 부모님이 사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좀 했어요. 그래도 집이랑 뭐 이것저것 말씀드리니 화가 많이 누그러진 상태셔서 꼭 집은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공주야, 오빠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시댁이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는지라 사실 예비 형님이 요구하는 신혼집을 어떻게 감당하려나 싶었죠. 아니, 어머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 몰라? 당신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주버님네 신혼집 해주신대. 아, 그래? 안 놀라? 집 안 해주면 결혼 안 할 기세더라. 어린데 보통이 아니야. 뭐 아주버님이 워낙 순둥하시니까 잘 만났나 싶기도 한데 내가 다 걱정이라니까. 집을 어떻게 하실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뭘. 뭘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냐? 식구 얘기인데 이게 왜 오지랖이야. 당신은 가끔 보면 나보다 난 같다니까. 자기 형 결혼인데 자기도 좀 신경 써야지. 난 그럴 정신도 없는 거 몰라?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그래, 어련하시겠어. 어쨌든 우리 이제 곧 집 들어갈 준비해야 하는데 대출건이랑 뭐 이것저것 알아봐야 하는 거 알지? 자기도 내가 낮에 전화하면 협조 좀 잘해줘. 알겠어. 점심시간 맞춰 전화해. 결혼한 지 15년 만에 시댁과 분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이 무뚝뚝해도 이제 내 아이에게 방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행복을 와장창 깨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퇴근이 늦었죠? 아, 너 잘 왔다. 여기 좀 앉아봐라.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버님의 당신까지. 당신 일찍 왔네? 엄마가 중간에 전화해서 일찍 왔어.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너 그 청력된 집 말이다. 그거 좀 포기하고 큰애네 살게 하면 어떠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못하죠. 아니, 왜? 어차피 넌 지금 여기서도 잘 살았잖아. 큰애는 그게 싫대고. 어머님, 저도 제 집 마련이 꿈이에요. 제가 왜 15년을 여기서 악착같이 살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식구 나가서 살고 싶었고 제 아들한테 방 한 켠 제대로 마련해주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저 어머님한테 어떤 며느리일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시집와서 지금껏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집마저 달라고요? 아니, 먼저 큰애가 살고 니네는 좀 나중에 다시 분가하면 되잖아. 그 어린 게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니? 어머님, 저 여기 시집 왔을 때 나이가 고작 21살이에요. 왜 못 살아요? 걔랑 너랑 같아? 우리 큰애 장가 못 가면 너 어떡할 거야? 이제서야 마음 잡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는데 꼭 그렇게 초를 쳐야겠어? 니네가 한 번만 양보하면 다 해결될 일이잖아.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이상한 거야? 아, 그냥 뭐 엄마 말도 틀린 거 없잖아. 우리는 여기서 불편함 없이 지금까지 살았고 또 나중에 분가해도 되는데 형은 당장 집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한대잖아. 그래서 그 집을 달라고? 그냥 이번만 양보하고 형 결혼하면 그때 우리가 다른 집 알아보면 되지. 집 구할 돈은 있니? 우리 코도 석자야. 어머님, 저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아니, 네가 못하겠다면 어쩔 거야. 우리 아들이 괜찮다는데. 그리고 넌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네가 뭐 그런 거 누릴 처지냐? 요즘 개나 소나 다 아파트 산다니까. 너도 그러고 싶나 보지? 그냥 순리에 순응하면서 살아. 네, 그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왜 그걸 못 누리죠? 분양가 14억이 넘는 아파트 제가 당첨됐고 좋은 기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왜 포기해야 하냐고요. 그것도 아주버님 결혼해. 본인이 능력 없으면 결혼을 꿈도 꾸지 말아야지. 뒷일은 어떡하려고 이렇게 무대뽀해요? 너 말 다 했어?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째? 재수씨 화나는 건 알겠는데 말씀이 심하네요. 그래도 저도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저희 애기가 어떻게 이런 낙후한 집에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재수씨가 이해해줘요. 아주버님, 진짜 웃음이 나네요.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지? 너 그만해. 엄마랑 형한테 무례하게. 엄마, 내가 잘 설득해서 아파트 주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열 올리지 마. 누구 맘대로 아파트를 줘? 너 미쳤어? 나 절대 그렇게 못해.
이게 아주 지 처지 생각 못하네. 제 처지는 제가 만들어가야죠. 도저히 못 살겠네요. 이제 저도 포기합니다. 내가 미쳤지. 평생 내 생각 한 번도 안 해주는 이런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 이제 막 시집 오는 그 어린 것보다도 인간 취급을 못 받네. 못 살겠으면 뭐 어쩐다고? 뭘 어쩌긴요. 이혼해야죠. 당신도 이제 진짜 내 인생에서 아웃이다. 빌고 빌어도 다시 당신이랑 사는 일 없을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자고? 이혼이 누구네 집 이름이야? 누구네 집 이름은 아니지만 당신이랑은 꼭 필요한 절차지. 어머니, 아니 아줌마, 이제 저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탈출할 거네요. 15년을 어쨌거나 생활비 대고 빚 갚고 살았으면 고마워해도 모자를 파네. 욕심도 야무지시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재수씨,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요. 아주버님도 똑같아요.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하질 말던가. 무슨 능력으로 집을 해간다 만다 여자를 꼬신 거예요? 하여튼 뻔뻔하셔라.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당장 사인해. 저게? 아우 머리야.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것까지 보고 전 집을 나왔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친구들 중 이혼을 한 친구들이 꽤 있던 터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전 그렇게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면 어떡해. 그리고 엄마가 그냥 부탁 한번 한 거 가지고 이럴래? 부탁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게 명령이지 부탁이냐? 내가 니네 집에 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아까워. 그 나이 어린 며느리 데리고 어디 잘 살아보라고 해. 청약이든 뭐든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터라 남편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전 서둘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 이혼 소식에 집 한 채가 날아가게 생기자 아주버님과 결혼하기로 한 나이 어린 형님은 집도 못 해온다며 파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애기야, 갑자기 이렇게 결혼 못한다면 어떡해? 아니, 집 못 해오면 내가 결혼 못한다고 했잖아. 솔직히 오빠 정도 나이면 차도 외제차에 집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어리고 예쁜 애 만나려면 그 정도 능력은 갖춰야지. 난 오빠네 재수치처럼 못 살아. 결혼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집이 물 건너 가게 생겼다는데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애기야, 오빠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아, 됐어. 우리 헤어져 그냥.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시어머니는 붕괴해 제가 일하는 공장에 쫓아오셨어요. 너 어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아들 파혼하게 생겼다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주제도 모르고 결혼을 하겠다고 설친 당신 아들이 잘못이지. 생각을 좀 바꾸세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당신? 이게 진짜 미쳤나? 제가 그럼 그 집에서 안 미치고 배기겠어요? 다들 미친 사람들 뿐인데. 저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 아들한테 정도 다 떨어졌고 어머님도 진절머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꼴 보시기 전에 집에 돌아가세요. 너 안 되겠다. 이리 와. 내가 아주 홍구멍을 내줘야지. 이거 안 나요? 아니 뭐 하는 짓들이야. 어디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입니까? 듣자하니 정숙 씨 얘기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던데. 아줌마 정신 차리고 돌아가요. 나이를 먹었으면 곱게 먹어야지. 뭐예요? 당신들 뭘 안다고 그래? 쟤 때문에 우리 큰아들 파혼하고 둘째 아들은 이혼남 되게 생겼다고. 당신의 아들들 농사를 잘못 지은 거겠지. 절 때리려고 하던 시어머니를 막아선 건 다름 아닌 공장 식구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제 이야기를 알고 있던 터라 저 대신에 시어머니를 막아주었고 공장에서 내쫓아 주었네요. 여사님들 감사해요. 제가 이러고 살았네요. 어쩌다 저런. 그래도 정숙씨 탓 아니야. 저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지. 정숙씨 인생 길다. 이번 일 겪고 좌절하지 말고 더 보란듯이 잘 살아. 저런 사람들 손절하고 나면 오히려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힘들면 언제든 우리한테 의지하고 말이야. 감사해요. 어떻게 15년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보다도 저를 더 이해해주고 안아주시네요.
제가 가족복은 없어도 인복이 많나 봐요. 감사합니다. 정숙 씨가 좀 성실하고 착해. 안 봐도 비디오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공장 직원들의 말에 힘을 입어 전 열심히 소송 준비를 해나갔고 남편과 이혼은 물론 친권, 양육권까지 가져올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큰 아이의 의견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받았어요. 이제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알아서 살아봐. 나 결혼하고 당신 군대 간 다음 당신 엄마가 그러시더라. 난 남이라고. 앞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돈을 꾸어주네 만회하냐고 하더라고. 역시 이런 일을 다 꿰뚫어 보셨나 봐. 꼭 이렇게 해야겠냐? 난 그렇다 치더라도 애가 있는데 이렇게 모질게 이혼해야겠어? 아무 불만 없이 잘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왜 꼭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건데 네가 조금 양보하면 될 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좋아? 어이가 없네. 또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네가 나랑 니네 엄마 사이에서 나 한번 챙겨준 적 있냐? 어린 나이에 너 만나서 이렇게 된 내가 불쌍하지. 넌 재혼도 하지 마. 그 여자가 불쌍하니까. 알겠냐? 아, 알겠고. 일단 위자료 부분에서 나 진짜 인정 못하겠는 부분 많거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다시 항소할 거야. 항소해봐 어디. 남편은 그렇게 항소한다고 했지만 막상 항소를 하지 않았고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이 나쁜 것. 내 아들들 그렇게 망쳐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가만 안 두면 뭐 어쩔 건데요. 당신이 가만 안 두기 전에 내가 당신 아들들 더 요절낼 수도 있으니까 제발 주제 좀 파악하고 지내세요. 허, 너 원래 이렇게 막대 먹은 애였냐? 막대 먹은 인간한텐 이렇게 막대 먹게 해줘야 인지상정 아닌가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봐줘도 너무 봐줬지. 법원에서 혀를 차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전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아들과 단둘이 살 집에 가구도 들여놓고 처음으로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몇 달을 지냈네요. 엄마 괜찮다니까 뭐 이런 돈을 줘.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진작에 너 이렇게 사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말 안 했으니 몰랐지. 너 집 들어가는데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니네 이사 시기 맞춰서 엄마가 해주려고 했던 돈이야. 고마워요. 나 비록 이혼했지만 더 잘 살 거야. 두고 봐. 그래, 우리 딸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엄마가 미안했다. 그때 너 임신하고 우리 집 왔을 때 그래도 많이 힘들어했을 건데 엄마가 모른 척했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나쁜 엄마야. 그런 말 마세요. 그냥 엄마는 단순 부부싸움인 줄 아셨잖아. 내가 말 안 했어. 엄마 걱정 안 시키고 싶어서. 나 이혼했어도 당당하고 우리 아들 진짜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내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내시면 돼요. 청약이 당첨된 곳에 아들과 둘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도 제 인생에 내 집 마련은 이루게 되었어요. 처음 이혼하고 법원에서 악담만 하던 시어머니도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아들 둘 뒷바라지가 힘에 겨웠는지 공장에 찾아왔더라고요. 예, 아가. 여긴 또 웬일이세요? 정말 다신 보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이 나이 먹고 아들 둘 뒷바라지 해야겠냐? 내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풀어. 뭘 풀어요? 이게 가볍게 당신이 나한테 사과하면 될 일인가요? 전 15년을 어머님한테 철저히 이용당했어요. 고작 몇 번 안 본 어린 며느리 드리고 싶어서 눈이 뒤집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굳은 일 다 해야 하니 그때서야 제 생각이 났나 보죠? 이혼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 진작 안 했는지. 부디 아들들 잘 건사하시고 잘 사시길 바랄게요. 예, 그래도 우리 인연이 어떻게 일이 끝나니? 내가 널 21살 때부터 봤는데. 그러니까 마음 풀고 집으로 돌아가자. 안 됐지만 혼자 가셔야 되겠네요. 제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자 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이 정도면 화가 풀리겠니? 나 오늘 여기 오면서 어떻게든 네 화 다 풀어주고 데리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왔어. 그러니까 혼자 못 가. 절 아직도 21살의 아가씨로 보시네요. 어머님이 집을 저에게 사주신다고 해도 저 안 돌아가요. 그냥 호석 씨에 관련된 모든 인관들과 끊고 싶거든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미안하다. 네가 우리 집에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미안해. 그 미안함 가지고 평생 사세요. 아들 둘 봉양하면서. 전 그리고 쌩하니 들어가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직원들 눈총에 돌아가셨어요. 뻔뻔도 하지. 그렇게 찾아와서 욕을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본인 힘들어지니까 저러는 것 좀 봐. 저렇게는 안 늙어야지. 자식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마음을 저리 쓰니까 그런 거야. 그러게나 말이야. 이제 와서 후회를 하면 뭘 해? 이미 지나간 기차인데. 정숙 씨, 보란 듯이 더 잘 살아. 아주 저 집 땅을 치고 후회하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자기 같은 여자 두고 저 사람들도 복을 지발로 찾지? 저 집 지지리도 못 산다며. 제대로 돈벌이 하는 게 그나마 정숙 씨 전 남편이었는데 이제 어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역시 다 벌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 놓고 이런 일을 만드니 본인들이 똑같이 돌려받는 거지. 어쨌든 고생했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여사님들 덕분이죠. 저 진짜 열심히 살려고요. 응원해 주세요. 여기 다 정숙 씨 응원하는 사람들만 있잖아. 힘들면 우리한테 얘기해. 아주 우리가 혼을 내줄 테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헛수고를 한 셈이었죠. 저렇게 후회를 하니 오히려 속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전 아들과 둘이 살며 공장을 나와 제가 제일 잘하는 수제빵집을 아파트 옆에 차렸어요. 입소문이 제법 나서 동네에서 유명한 빵집이 되었고 그걸로 돈벌이를 톡톡히 하고 있네요. 너무 치열한 20대 30대를 보내서 그런지 후회도 없고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뿐이에요. 건너 듣기로는 남편은 재혼을 해보려고 했지만 다들 시댁 사는 것을 보고 재혼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도 재혼이 하고 싶을지 의문입니다만 아마도 그 집의 가정부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이도 돌아온 내 인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와 제 아들만 생각하고 살려고요. 글을 쓰고 나니 그래도 자기 반성도 나름 하게 되네요. 너무 미련을 떨었다는 반성 말이에요. 제 당나귀 기가 되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한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꿈꿨었는데요. 한 번에 원치 않은 이별과 그 다음에는 파혼을 내버리고 나니 지금은 누구를 만나겠다는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결혼을 물질적인 교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질렸거든요. 제가 직접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결혼 약속을 파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럼 더 길게 설명하지 않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작지만 알찬 사업을 하시는 아빠와 초등학교 선생님인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로 된 단란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회사 직원의 일부를 보육원을 나와 갈 곳이 없어진 갓 20살이 된 사람들로 채우셨어요. 항상 그러셨죠. 아빠의 지로는 이랬어요. 내가 잘 되는 건 운이 좋아서야. 그러니 그 운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도 할 줄 알아야지.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다른 데 가도 좋다. 아빠는 우리 회사가 스물이 되어 사회에 나온 아이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부창부수라고 엄마도 한 달에 한 번은 하루를 비우고 봉사활동을 다니셨어요.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엄마를 따라 봉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랐죠. 엄마는 낙후된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린 제가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마를 해드리면 다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어쩜 이렇게 안마를 시원하게 잘하니? 어린데도 참 야무지구나. 얼굴도 이쁘고 우리 손녀 생각난다. 방앗간 내는 손녀라도 있지. 나는 아무도 없다고. 에휴, 저런 손녀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꼬.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 더 열심히 했던 것도 같네요. 그뿐 아니라 김장철엔 김치도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반찬도 도우미 아주머니와 대량을 만들어 갖다 드리기도 했어요. 저는 자연스레 그렇게 나누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컸고요. 대학 졸업 후에는 처음부터 아빠 회사에서 일한 건 아니었어요. 대기업에서 6년간 일을 했었네요. 그러고 아빠 회사의 중간 관리직으로 갔는데 아무래도 회사 분위기나 시스템이 조금은 다르다 보니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그게 아빠 회사라서라기보다는 회사 직원 대부분이 아빠한테 불만이 없어서였어요. 저는 아빠 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앞에서 일부러 아빠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닌 진심이란 걸 알아서 정말 뿌듯했고 회사에 금방 정을 붙였어요. 아빠는 여전히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취직시켜 주고 계셨어요. 다른 부서 과장님은 이런 말도 했죠. 사장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야. 어려운 사람들 일부러 채용하지 월급 한 번 밀린 적 없지.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지. 그래서 내가 계속 여기 다닌다고. 그러고 보니 정말 작은 회사인데도 이직률이 아주 낮은 회사가 우리 회사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뿌듯함 속에 일을 하던 중 남자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대학 선배였고 통번역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을 정말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반했었죠. 남친은 출장을 가게 되면 꼭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 인화해서 선물로 주곤 했어요. 혜주야, 이거 봐. 하늘이 정말 이쁘지? 아침에 해가 뜨는데 이렇게 하늘색이 예쁘게 변하더라.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 고마워, 오빠. 덕분에 나한테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이 100장은 넘겠다. 100장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본 걸 너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렇듯 따뜻하고 상냥했던 저보다 2살 많은 남친은 남자답기도 해서 저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결혼은 당연한 거였고요. 양쪽 집안에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까지 하고 저희는 결혼식을 향해 하루하루 지내는 일만 남았었네요. 아들만 둘 있는 남친 집에서는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고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사시던 부모님은 남친을 아들처럼 아껴주고 좋아하셨어요. 누가 봐도 집안 어른들까지 아주 잘 만났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 모든 걸 남친이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쓰러지면서부터 무너져 버렸어요. 남친은 회사 중역의 통역을 맡아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어요.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부랴부랴 간 저는 헬스한 얼굴로 누워있는 남친을 보게 됐네요. 바쁘다고 일주일 정도 못 본 것 같은데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니 놀랍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정신을 차린 남친은 저를 보더니 일어나려고 하더군요. 제가 말리며 말했어요. 아프면 회사를 쉬면 되지 뭐하러 억지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져. 결혼 전에 이러면 어쩌려고 그래. 나 걱정시키고 싶어? 그럴 리가 있어. 미안해. 요새 좀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기는 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내가 MRI고 뭐고 다 찍어달라고 했어. 혈액 검사도 전부 다 한댔고. 그것 말고도
병원에서 시키는 거 전부 다 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혜주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남친은 저를 보고 애써 웃었지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너무 속상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병이 있을 거라고는 남친도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남친한테 몸 좀 아끼라고 엄포 놓느라고 그런 거였고 이참에 건강검진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 뿐이었죠. 하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남친은 뜻밖에도 최장한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저와 남친은 잘못 나온 검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소위 말하는 빅5 병원 중에 한 곳에 가서 다시 전부 검사를 했네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걸 실제로 겪었어요. 남친은 암 환자가 되어 항암 치료에 들어갔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황망하기 그지없었어요. 남친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오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했으면 좋겠어. 오빠처럼 좋은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너무해 진짜. 그런 말 하지 마. 생각해보면 내가 내 몸을 너무 혹사했어. 그저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몸이 힘든 거 무시하고 막 나가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나야말로 혜주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결혼 앞두고 이렇게 돼버려서. 혜주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 싶었는데. 저는 남친이 보고 싶은 제 웨딩드레스 모습을 직접 보게 해줘야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간호를 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기만 했고 항암 치료도 그닥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도 사실상 힘들다고 했고요. 차라리 오빠랑 산으로 들어가 버릴까도 생각했었는데요. 오빠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나을지 보장이 없다면서요. 어느 날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혜주야, 널 만났던 것만으로도 내 삶은 굉장히 멋졌다고 확신해. 날 만나주고 내 옆에 서 있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떠날 사람처럼 그런 말을 해. 오빠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약한 소리 하지 마. 그토록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지만 남친은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모든 게 거짓말 같기만 했어요. 식장에서도 내내 멍하니 있다가 미친 듯이 울다가를 반복했네요. 남친 부모님은 그런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주야, 우리 아들 끝까지 지켜봐줘서 고맙다. 태훈이가 행복하게 저 세상 갔을 거다. 그리고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네가 태훈이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게 우리도 돕고 태훈이도 편하게 해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 우리 이제 그만 만나고 각자 갈 길 가자꾸나. 그게 어떤 말인지 너무 잘 알기에 저는 그저 울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남친 부모님 옆에 남고 싶었지만 그게 더 그분들 마음을 후벼 판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날 텐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남친 부모님과도 이별을 하고 말았네요. 한동안은 눈물이 마를 날 없이 지냈어요. 물론 부모님 앞이나 회사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매일 울면서 남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꾸역꾸역 밥을 먹어도 살은 계속 빠졌고 부모님도 저를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를 한 달 동안 유럽 여행도 보내시고 같이 국내 여행도 많이 데려가 주셨죠. 그래도 안 되겠는지 하루는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혜주야, 차라리 힘들다고 말해. 그리고 울어. 누가 너더러 울면 안 된다고 할 사람 있니? 그냥 속 시원하게 울어라. 우리 너무 배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 때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의 그 말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네요. 엄마 품에 안겨 어릴 때로 돌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도 저를 안고 펑펑 우셨고요. 그렇게 엄마와 껴안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좀 개운하긴 했어요.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기도 했고요.
부모님도 그새 안색이 안 좋아지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걱정을 하느라 그렇게 되신 거였죠. 저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남친이 저 세상으로 가고 1년도 더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기운을 차리고 회사 일도 더 생기 있게 해나갔고 엄마와 함께 김장 담궈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했네요. 여기저기 봉사도 다녔고요. 할머니, 어깨 많이 뭉쳤으니까 꼭 물리치료 받으러 가세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고요. 아셨죠? 반찬 없으신 말만 하세요.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아껴서 드시지 마시고요. 아유, 이렇게나 나를 생각해 주다니 너무 고맙네. 내가 말년에 무슨 복으로 아가씨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괜히 젊은 사람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해.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괜찮으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게 전 더 좋아요. 그러면서 운동도 시작했어요. 새벽 달리기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PT를 등록했고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며 운동을 하다 보니 마음도 새로워지더라고요. 이것저것 배우러도 많이 다녔고 영화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않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조금씩 남친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더군요. 시간이 지나며 가슴속의 상처도 점점 아물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 나이는 3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고 학부모가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득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인이 저한테 소개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라고 해서 만나기 부담스러웠는데 지인 손에 잡혀 억지로 만나는 곳까지 끌려갔어요. 그렇게 어색한 첫 만남을 갖고 난 후 보니 의외로 저와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혜주 씨는 어떤 인생을 꿈꾸세요? 낭만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가 뭔지 알고 싶네요. 전 제 일도 잘하고 힘든 사람들도 돕고 싶어요. 인생은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하고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변호사가 됐어요. 저로 인해서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고 그렇게 전 그 남자와 연인이 되었어요. 남친이 저 세상으로 가고 7년이 넘어서야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새 남친은 저한테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휴일에 같이 교회로 놀러 갔다가 피곤해서 힘들다고 하자 저를 업고 응급실에 가려고 하더라고요. 피곤한데 왜 나와도 괜찮다고 했어. 그럴 때는 쉬어도 되는데. 안 되겠다. 응급실 가서 링거 한 대 맞자. 아니야.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오버하지 마. 내가 진짜 힘들었으면 오늘 나왔겠어? 그럼 내가 업고 가지는 않을 테니까 링거는 한 대 맞자. 아니다. 서울 올라가서 맞을까? 그게 낫겠다. 이렇듯 남친은 제가 조금만 다치거나 아파도 엄청 마음을 쓰고 배려를 해줬어요. 게다가 저의 사소한 취향까지 신경을 써줬죠. 하루는 남친이 디저트 박스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유명하기도 하고 비싼 거라서 지나가는 말로 먹어보고 싶다고만 했던 거였어요. 경호씨, 이거 어떻게 샀어? 여기 요즘 줄 엄청 길게 서잖아. 가격도 만만치 않고 금방 품절되는데? 그래서 문 열기 30분 전부터 가서 줄 서 있었어. 나는 디저트 뭐가 맛있고 그런 거 잘 모르긴 한데 혜주 너 추천으로 먹은 거 다 맛있더라. 그리고 이거 네가 진짜 먹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남친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일도 바쁜 사람이 어떻게 줄 서서 살 생각을 했어. 정말 고마워 경호씨. 이렇게 제 마음을 헤아려주고 저를 위해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틈에서 줄까지 선 남친을 보며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난 지 6개월도 채 안 되어 결혼을 약속하고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친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있다는 얘기를 했기에 그런 점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것도요. 남친의 본가는 수도권 외곽에 있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저는 제 시댁이 잘 살고 말고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 걸 따져가며 사람 만나라고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남친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남친 어머니와 같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남친 어머니가 무슨 음식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셨다길래 제가 나가서 먹자고 했죠. 그렇게 집에서는 인사만 드리고 셋이 나와서 운치 있는 한옥 한정식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사업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아버지 회사 직원은 몇 명이나 돼? 수익은 잘 나오는 편인가? 직원은 꽤 있어요. 강소업체니까요. 회사가 그래도 설립 연도가 꽤 돼서 자리는 잡혀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가씨는 월급 얼마나 받아? 아버지 회사니까 딸이라고 돈 더 받나? 보너스니 뭐니 더 잘 챙겨주겠네? 회사 방침에 따라서 받지 제가 더 받고 말고 하는 건 없어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곤란하지 않은 선에서 대답을 했어요. 남친은 남동생도 한 명 있었는데 뒤늦게 식사 자리에 오더니 꽤나 무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수, 솔직히 우리 형 변호사라 잡은 거죠. 그 집안처럼 장사로 돈 번 사람들이 원하는 게 사회적 지위잖아. 그러니까 우리 형같이 돈도 잘 벌고 존경받는 변호사인 게 좋겠지. 형수 완전 노났네요, 인생. 첫 만남에서 너무하는 것 같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친한테 섭섭한 티를 냈어요. 근데 경호씨 어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돈 얘기에 변호사가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런 말들만 하는 거야? 어머니도 너무 돈 얘기에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어. 아빠 돌아가시고서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졌다고 했잖아. 그 후로 엄마가 이래저래 마음고생 몸고생 하셔서 더는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래. 혜주 너네는 살면서 경제적인 일로 큰 굴곡이 없었던 것 같으니 궁금해서 그러신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남친 말대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고 남친도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남친이 워낙 밝고 사교성 있게 행동하니 부모님은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저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고요. 아버님 회사에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부담 전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 법적 대응을 하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자네 말도 기억해 두겠네. 남친은 그 후에 저와 엄마가 봉사활동하는데도 따라와서 같이 봉사를 했어요. 변호사 티도 내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잘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남친을 보며 말없이 웃기만 하셨어요. 그저 저한테만 잘하라고 하셨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남친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저 생각해주는 마음 하나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저희 신혼집 이야기도 나왔고요. 남친 어머니는 굉장히 곤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저희가 애들한테 좋은 집 구해줄 형편이 안 됩니다. 애 아빠 돌아가신 후부터 계속 힘들었어서 이제 겨우 숨 좀 돌릴만 하거든요.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애들 살 집은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요즘 신혼집을 꼭 남자가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 곤란했는데 이렇게 마음 트이신 분이어서 다행입니다. 라며 남친 엄마는 부모님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아빠는 부동산을 몇 개 사둔 게 있어서 그걸로도 꽤 개인 자산을 모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문제로 곤란할 거 없다고 선뜻 말씀하신 거였어요. 남친 어머니는 집이 해결됐다고 굉장히 좋아했죠. 저 역시 덕분에 신혼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상견례는 별 탈 없이 잘 마쳤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갈 즈음이었죠.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자기가 이것저것 적어봤다며 종이를 건네주더라고요. 예, 혼수 내가 미리 다 적어봤어.
혼수는 여자 쪽에서 해오는 건 너도 잘 알지? 괜히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시간 낭비할 거 없다. 내가 적은 대로만 해오면 돼. 아, 네. 근데 가전제품은 비싼 거 사두면 오래 쓸 테니 그렇다 치더라도 가구에 자잘한 것들까지 다 너무 비싼 것들이라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집도 저희 아빠가 해주시는데 혼수까지 이렇게 비싼 걸로만 저희 쪽에서 다 부담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형평성에 어긋나니? 어차피 넌 우리 경호랑 결혼해서 경호가 벌어다 주는 돈 평생 쓸 거 아니야. 얘, 사짜 신랑을 거저먹으려고 들면 되니? 사짜랑 결혼하려면 이건 기본이야. 너 그것도 몰라?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하던 말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감쪽같이 본 모습을 숨기고 있다가 상견례 끝나고 결혼 준비를 제대로 시작하니까 다짜고짜 고가의 혼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바로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나중에 남친을 만나서 차근차근 따졌죠. 경호 씨 어머님이 혼수 너무 비싼 것만 해오라고 하시는데 우리 둘 사는데 그런 고급이 필요해? 그냥 우리끼리 있는 돈에서 적당히 하면 되지. 어머님하고 도련님 옷까지 엄청 비싼 옷을 해오라고 하셨어. 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아빠가 집까지 해주시는데 이걸 다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잖아. 이게 다 내가 경호 씨가 벌어다 줄 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 이해해. 근데 엄마 말이 맞긴 하잖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지. 앞으로를 생각하면 내 가치가 훨씬 높잖아.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이야. 너희 집에서 더 돈을 많이 쓰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저는 남친이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 변호사라고 젠 척한 적도 없고 돈에 연연하는 건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동안 남친이 저한테 보여줬던 모습들이 진실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쎄한 건 단지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남친 어머니는 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친척들한테 돌릴 한복할 집 알아놨다. 강남에 있는 데니까 그렇게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 한복은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한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남친 어머니는 완전 비싼 고급 한복집에서 남친 친가 쪽 사촌까지 외가는 8촌쯤 되는 사람한테까지 다 하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더해 남친 동생도 거들더군요. 형수, 저 옷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양복 사기로 한 데에서 요즘 스타일로 한 벌만 더 해줘요. 결혼식 날 입을 건 좀 꼰대스러워서 어디 입고 다니기 좀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시계 하나 해줄래요? 옷에 맞는 구두 있는데 시계가 없네. 이왕이면 롤렉스, 오케이? 도련님, 평소에 롤렉스 차고 다니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결혼식 때만 찰 거면 낭비잖아요. 도련님 나이대에도 안 어울리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요. 형수는 사주기만 하면 되고요. 아, 진짜 갑갑한 사람이네.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 남친 동생은 얼마 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집에서 노는 중이었어요. 연예기획사 매니저였다는데 얼마 못 가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남친 어머니는 자꾸 저한테 자기 둘째 아들을 우리 아빠 회사에 취직시켜 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럴 순 없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하자 남친 어머니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너 지금 우리 둘째 무시하는 거야? 걔가 전에 회사는 적성에 안 맞아서 그랬던 거고 앞으로는 뭐가 맞는지 네가 옆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시켜보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애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줘야지. 니네 그것도 회사고 너는 주제에 사장 딸이라고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냐?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 사돈으로 드리려니까 배알 꼴려 죽겠네. 이런 지경인데도 남친은 자기 집안에 대해 아무 문제점을 못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이야.
좀 엄마 말도 들어주고 해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형수 될 사람이 통 크게 돈도 쓰고 척척 좀 해주면 좀 좋아.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친을 보고 전에 쎄했던 게 착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괜찮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남친 본가에 갔는데 남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결혼하고 나면 우리 집 주위에 한 번은 올 거지? 내가 우리 경호 변호사 만드느라 얼마나 했었는데. 당연히 며느리 있니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마음 같아선 나랑 같이 살라고 하고 싶은데 많이 봐준 거다. 어머니,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평일에 노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출근하는데요. 주말에라도 좀 쉬어야 되고요. 2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널더러 매일 오라고 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거냐? 아, 나 정말 요즘 것들은 며느리 노릇 안 하려 든다더니 내가 딱 그런 며느리를 만났네. 저는 이 결혼을 하는 게 정말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상견례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상견례 끝나고 결혼식 날짜 잡히고 나니 다들 이렇게 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혼을 깨고 싶은 생각만 굴뚝같이 커지던 어느 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혜주야, 내가 니들 신혼집으로 알아봤는데 평수가 24평짜리 딱 괜찮은 게 있더라. 둘이 살 건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니? 그럼 아빠, 당연하지. 그것도 클 것 같아. 청소니 뭐니 손 가는 것도 많은데 더 클 필요도 없고.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는 다음날 남친을 만나 신혼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친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24평이라고? 난 당연히 36평이나 40평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24평이 뭐야? 24평이 뭐냐니. 우리 둘이 살기에는 그것도 넓지 않을까? 방도 3개라는데. 아빠가 나 생각해서 신혼집 해주신다는데 그게 몇 평이든 감사할 일 아냐. 그러지 말고 이왕 해주시는 거 더 큰 집 알아봐달라고 해. 장인어른 사업하시면서 왜 그렇게 시야가 좁으시냐. 나 변호사야, 변호사. 변호사가 누가 2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겠냐? 내가 최소 30평까지는 양보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드려. 그거 못 해준다고 하시면 이 결혼 물린다고 해. 난 이 결혼 못하겠어. 순간 그동안 애써 버티고 있던 제 마음이 남친한테서 완전 떨어져 나갔어요. 남친 어머니나 동생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도 남친은 저한테만 뭐라고 했었잖아요. 쎄한 느낌이 맞았던 거였어요. 남친은 봉사를 좋아하고 털털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변호사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 집에서 뜯어낼 수 있는 대로 뜯어내려는 못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친한테 말했어요. 그래, 그럼 하지 말자. 아파트 평수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 됐으니까 끝내자. 뭐? 너 진심이야? 괜히 센 척하지 마. 그러다 후회해. 너 변호사랑 결혼하는 거야. 그런데 너나 니네 집은 너무 아니란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냐? 내 동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40평 아파트 받아도 우리가 손해나는 건데 그걸 모르냐? 그래, 너 손해니까 하지 마. 나도 결혼을 자기 직업 앞세워서 장사하듯 하는 사람하고 하기 싫어. 우리가 너나 니네 집에 빚졌니? 왜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무리한 소리를 다 들으면서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하자는 거야. 참나. 그러면 뭐 내가 못할 줄 알아? 알았어. 파혼하자. 나도 20평짜리 아파트에서 궁상 떨며 사회노릇 할 생각 없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남친은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제가 완전 사람 잘못 봤다고 후회를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파혼 얘기를 부모님한테 어떻게 전달할지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다음날 남친 어머니가 저를 회사에서 불러내더니 난리를 치는 거였어요.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니네 아버지한테 40평짜리 집으로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걸 못하겠다고 파혼을 해? 네가 지금 경호 안 잡으면 네 손해다. 글로 들어온 복 도로 내쫓는 거라고.
내가 이번 한 번은 참을 테니까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잘 얘기해. 그리고 여기 혼수 목록 다시 가져왔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해온다고 하면 내가 없던 일로 넘어가 줄게. 그리고 결혼하고 나한테 한 달에 130만 원씩 보내라. 이것도 내가 많이 봐주는 거야. 대체 어떤 정신 상태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변호사 아들이 그렇게 대단하면 더 대단한 여자랑 결혼하면 되지 않나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상대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혼수 목록을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 뭉친 다음에 카페 나가는 문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냐? 넌 무슨 애가 그렇게 무식하니? 니네 집도 그렇고. 네가 변호사 남편 없는데 이 정도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네가 아주 공짜로 우리 아들 가지려고 작정을 했었구나. 네, 그러니까 변호사 남편 얻으면서 아줌마가 말한 대로 다 할 여자 찾으세요. 저는 굴러 들어온 복 그냥 차버리려고요. 이제 더는 엮일 일 없으니까 아줌마라고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사실 아빠는 저희한테 강변뷰의 고급 아파트를 사주시려고 했어요. 제가 24평이라는 것만 얘기한 건 어쩌면 이 인간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저는 마지막 정리하자는 톡을 보내며 아빠가 사주시라고 했던 아파트 사진을 같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그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혜주야, 너 이 아파트인 건 왜 말 안 했어? 여기면 이야기가 다르지. 나는 그저 그런 아파트 해주는 건 줄로만 알았네.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깔끔하게 사과하고 결혼하는 걸로.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잖아. 뭐가 너도 좋고 나도 좋아. 나는 너 이렇게 속물인 줄 꿈에도 몰랐어. 물론 좋은 걸 바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결혼을 갖고 장사하려고 했잖아. 너나 니네 엄마나 네 동생이나 우리 집이 무슨 은행인 줄 아나 봐. 난 그런 사람들하고 더는 엮이기 싫어. 내가 이렇게 너한테 제안을 하잖아. 내가 깔끔하게 사과한다고. 솔직히 한 번에 좀 더 자리 잘 잡아보고 싶은 욕심은 있었다. 그건 인정할게. 그래도 우리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랑 결혼하면 내 월급 다른 데로 가? 너한테 다 가는 거고 너는 거기에 더해 변호사 사모님 소리 듣는 거잖아. 그럼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와, 진짜 개소리를 이렇게까지 신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난 네가 변호사라서 결혼하려던 게 아니었어. 네가 어려운 사람 잘 돌보고 나한테도 배려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너는 그런 건 다 가식이었고 뭐든 돈도 나는 완전 속물인데 내가 왜 너랑 결혼을 하니? 너 변호사씩이나 돼서 머리가 왜 이렇게 나빠? 이게 네가 사과하면 깔끔해지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억지 부리지 마. 니네 집에 돈 싸다가 바칠 여자 찾던지 알아서 하라고. 혜주야, 이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남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그날 저녁 부모님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부모님 역시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위하며 결혼까지 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하던 모든 걸 중단했어요. 저 역시 전처럼 일상을 보냈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놈이 자꾸 저한테 치근대는 거였어요. 혜주야, 우리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안 될까? 나는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변호사고 뭐고 그런 거 다 잊고 다시 만나자. 어? 그런데 어느 틈에 아빠가 저를 쫓아오신 건지 저만 치해서 오셔서 제 앞을 가로막고 서시는 거였어요. 남친은 놀라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너 이 쓰레기 같은 놈, 당장 내 딸한테서 떨어져. 내가 너 다니는 로펌에도 다 알아봤는데 네 인성 아주 개차반으로 소문났더라. 네가 네 동료들한테 평생 빨대 꽂을 여자 찾았다고 했었다며. 내 딸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당장 꺼지지 못해? 아버님, 제가 실수했어요. 사람이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노여움을 푸시고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혜주한테도 잘하고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정말 잘하겠습니다. 내가 너 같은 거한테 아버님 소리 들을 이유 없다. 네 속이 뻔한데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네 로펌 대표 만날 거다. 저희 대표님을 아버님이 어떻게 만나요? 허,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니네 대표 만날 급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가 니네 대표 선배야. 알기나 해?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니네 대표 만나서 따져야겠어. 어디서 이런 걸 고용했냐고 한마디 해야겠다.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더니 남친은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 유치한 놈 아닌가요? 그 후로도 그놈은 저한테 문자 보내고 톡 보내고 구질구질하게 굴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다 차단해버렸어요. 전화번호를 바꿀까도 생각했지만 그런 놈 하나 때문에 제가 불편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친을 정리해버리고 저는 지금 회사 일과 취미생활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어요. 지금 같아서는 그냥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요. 제 능력이 된다면 아빠 회사를 나중에 운영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돈이라는 게 인생에 필요한 거는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면 사람이 취해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친과 파혼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신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